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김동훈 연구사라고 합니다. 오늘 디지털 포렌식을 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도대체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기기에서 저장되어 있는 로그와 같은 그 생성 정보,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저장한 보관 정보를 획득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포렌식 업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는 최초에 그 사회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해서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경제학 학사하고 그 동대학원에서 석사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그 학문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흔히 말하는 융합 전공을 했다, 뭐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포렌식이라는 게, 그리고 공학이라는 게 반드시 처음부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지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을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중간에 전공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할 게 없는 스펙이어도 뭐 경찰청 포렌식 센터에는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스펙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지금 특히 사이버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이제 가장 최신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 사진이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만약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아마 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처음에 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로 2000년에 기법 개발팀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의 기술 지원팀이 2004년에 생겼고요. 2006년에는 지방청에도 증거 분석팀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2008년에 모바일 증거 분석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는 명칭은 2014년에 사이버 안전국이 창설이 되면서 그때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정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에 국가수사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직제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이제 사이버 수사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그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안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국가수사본부 밑에 사이버 수사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국에는 2과 1센터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포렌식 센터는 약 40명, 이거는 이제 본청만입니다. 본청만 약 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의 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포렌식 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정책을 기획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계 같은 경우에는 신규 ICT 대응 기법이나 안티 포렌식 대응 기법, 그리고 포렌식 기법 등을 연구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획득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 획득계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기에서 어떤 증거물을, 그 증거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계가 있는데, 분석계에서는 이렇게 획득된 그 디지털 증거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분석 업무를 해서 수사관에게 필요한 그 어떤 증거라든지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렇게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현황입니다. 자, 표를 좀 보시면은 2013년부터 22년까지의 전체 증거 분석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증거 분석 현황 중에서 지금 보시면 2013년에는 11,200건이었던 것이 2021년 정점을 찍었을 때 75,000건 정도로, 이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시도경찰청에서 전부 이제 분석하신 총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의 그 폭발적인 증가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 한 9년 사이에 지금 7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분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수사는 디지털 증거물로 시작해서 증거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센터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입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부서에서 증거 분석 의뢰가 들어오면은 지금 보시는 밑에 쪽에 아래쪽에 보시는 디지털 증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수사관이 직접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증거의 의뢰와 분석, 획득과 분석,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증거 통합 관리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거 분석 의뢰가 들어오면 복제본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증거 분석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회신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모바일과 저장 매체에 대해서 한번 증거 분석 절차를 보실 건데요. 자, 증거 분석 의뢰가 모바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바일의 경우에는 일단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획득이라는 거는 이미지, 디지털 매체에 사용자가 사용했던 그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그 이미지 획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방식, JTAG 방식과 USB 방식, 그리고 칩오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JTAG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USB 방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지금 요즘에 나오는 휴대폰들은 JTAG보다는 이제 USB 방식에 대한 획득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칩오프는 이제 흔히 뭐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이 되지 않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획득이 되면 증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모바일 포렌식의 증거 분석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JTAG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손괴 시에도 이제 가능하고, IoT나 피처폰, 특히 그 예전에 나왔던 이제 그 피처폰이라는 폰들이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OS 이전 버전들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휴대폰 뒤쪽에 이제 열어서 보면은 여기 JTAG 단자라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서 이제 JTAG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연결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획득이 용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에서 획득을 하고 그 동일한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내에서 또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칩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모리를 모바일에서 분리해가지고 인쇄 회로기판에서 분리해가지고 이제 획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고의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에 휴대폰이 이제 침수라든지 혹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메모리 칩을 따로 떼어내서 이 리더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칩 오프를 하는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숙련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난이도와 숙련도가 좀 높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장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거 분석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 저장 매체는 이게 크게 보시면은 하드디스크, 그다음 뭐 SSD, 그 다음에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증거 획득은 그러니까 write protect, 그러니까 쓰기 방지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 복구 툴을 이용해서도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SD나 SD 카드와 같은 이제 메모리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획득이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서 획득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획득이 되면은 이제 엔케이스라든지 이런 증거 분석 툴들을 이용해서 증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쓰기 방지 방식은 정상적으로 기계가 저장 매체가 동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SATA 하드라든지 USB 하드, 뭐 USB 방식의 하드, 그리고 SSD, 마이크로 SD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면 이 팔콘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이제 전문 복구 툴 방식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배드 섹터가 많아서 이런 쓰기 방지 장치에서 읽을 수 없다든지 혹은 펌웨어 오류가 있어서 아이디 값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없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데 올릴 수 없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전문 복구 툴을 이용하면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와이어링이라고 해서 메모리 덤프를 뜨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의 파손, 침수, 화재 등과 같이 동작이 불가능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이게 이 기판에다가 요렇게 마이크로 SD를 하나 놓고 이 마이크로 SD에다가 각각의 여기에 보면은 VIA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VIA 포인트를 마이크로 SD를 이렇게 긁어내면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라인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전문 복구 툴에서 또 불러들여서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매체 포렌식 증거의 획득 방법은 크게 이제 모바일과 저장 매체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신뢰성 제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증거 분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에서 피합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합수자가 언제든지 원하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디지털 기기의 어떤 증거 이미지 획득이라든지 분석 과정에 대해서 모두 전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과 환경 대응 첨단 분석 장비 도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첨단 기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계속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기기에는 또 새로운 방법의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급변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분석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관들도 전문화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는 이제 코라스 국제공인 ISO 17025라는 걸 획득을 했는데 요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 ISO 17025에 따라서 분석된 분석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코라스를 인정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그대로
저희가 분석한 증거 분석 보고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미국 FBI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이 신뢰성 제고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교환을 좀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그 직무기술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나갔던 직무기술서의 내용인데요. 저와 같은 이제 공업연구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번에는 뭐 악성 코드 그 분석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신규 ICT 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임용 예정 주요 업무로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중요하긴 한데, 요 부분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요 부분, 주요 업무 부분은 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럼 나는 악성 코드 분석을 모르니까 이번에 지원을 못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이 내 주 스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만 보고 지원을 안 하시는 거는 좀 아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필요 역량과 필요 지식이 있는데 필요 역량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혹시 그 기술자로서 갖춰야 될 부분인 것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지식이 이제 악성 코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위에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위쪽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필요 지식도 이제 주로 이쪽에 대한 내용이 많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걸 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히려 이제 같은 직무 기술서인데, 저는 이제 응시 자격 중에서 응시 자격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대 요건 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응시 자격은 지금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포렌식 분석관을 주로 경력직 특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분석관이 되려면 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채용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계속 찾아보셔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경력직 특채로 선발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분석관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분석관을 딱 노리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력직 특채로 통해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경찰직 특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직, 그러니까 사이버 특채가 있고 연구직렬이 있고 전산직렬 이렇게 3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요 사이버 특채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이제 주로 경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가지 직렬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지금 속해져 있는 이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이제 정보보호학이나 이런 쪽으로 석사학위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처럼 이제 경력을 가지고 이제 그 경력과 어떤 학위 이런 거를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산직렬 같은 경우에도 연구직하고 비슷하게 이제 경력이나 아니면 학위로 해서 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는 경력 또는 학위가 둘 중에 하나는 필수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쌓으시든지 아니면 학위를 석사 학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학 학사로는 조금 이제 지원하실 때 앞에 여기 보시면은 자격 요건에 학위는 이제 관련 석사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는 석사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나는 좀 그거보다는 좀 사회에 일찍 진출해서 만약에 좀 경력을 쌓겠다라고 해서 경력을 쌓으셨다면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연구원이 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원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민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포렌식과 꼭 관련된, 그러면 포렌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회사라든지, 뭐 예전 같으면은 뭐 그 이제 좀 관련된 제조사들이 좀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뭐 모바일 출신도 계시고 아니면은 보안 쪽에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포렌식이 들어가 있는 업무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둘 중 경력과 학위 중에 하나는 필수 요건이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대 요건 중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뭐 지금 보시면은 정보 처리 기사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대 요건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동점자에 대한 어떤 그 선별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대 요건 중에서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만약에 공학을 처음부터 전공하셨으면 거의 졸업 전에는 하나씩은 따고 그렇게 졸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학부인 경우에는 졸업 전에는 좀 처리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자격증들을 좀 미리 취득해 주시면 훨씬 더 그 유리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대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대 요건하고 가산 요건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산 요건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포렌식이나 아니면 뭐 연구직,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산 요건에 있는 이 자격증을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 요건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점자가 생겼을 때 그 우선순위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가산 요건은 공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뭐 꼭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가급적 졸업 전에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번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따놓으면은 이제 다시, 예전에는 뭐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따고 뭐 이랬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취득을 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덜 드렸는데,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렬로 들어오실 때는 이 정보 처리 기사를 언제 땄느냐가 본인의 경력의 호봉을 결정할 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내가 공학사를 취득을 할 거고 이쪽에서 근무를 할 거다, 업무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직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관련 자격증은 졸업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오늘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그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디지털 분석관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처음부터 20살 때 이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만 달려온 건 아닙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달려온 건 아니었고, 굉장히 그 진로 변경도 많았고, 굉장히 사회과학을 하다가 이제 공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진로 변경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 마무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다른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꿈을 가지고 계속 정진을 하면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근데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이제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한 삽씩 떠가지고 저 산을 옮길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말 산을 옮기는 건 아니어도 제가 뭐 100을 목표로 어떤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80, 9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준비하신 분한테만 열리게 되니까 막상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과정에서 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 좀 더 어떤 학업에 정진을 하시면은 훨씬 저보다도 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